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희귀질환센터에서 그 환자들, 그다음에 우리 보호자들 대상으로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생아 질환인데요. 신생아 중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그다음에 신생아 호흡곤란 이렇게 희귀질환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과 신생아 호흡곤란 강의하면서 연관된 내용, 꼭 이 질환뿐만 아니라 이 질환이 대개는 이제 조산아들한테 주로 생기기 때문에 조산아들의 어떤 폐에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할 얘기는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이란 진단 그 질병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증후군이란 거는 이제 대개는 이제 만사가한테도 생깁니다. 만사가라는 거는 주로 이제 37주 이상으로 그 만사가라고 그러고 36주 6일까 이전은 이제 조산아죠. 조산아인데 대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34주 이전의 조산아, 좀 많이 일찍 태어났죠. 한 달 반 이상 그런 조산아한테 주로 이제 생기는 걸로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호흡곤란 쪽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28주 미만의 조산아라고 그러면 한 60에서 80%가 생기니까 조산아든 거의 다 생기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물게 임신 나이 34주 이후에 후기조산. 후기조산이라는 거는 이제 조산은 조산인데 좀 이 만삭에 가까운 조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4주, 35주, 36주를 이제 후기조산이라고 그러고 37주 이상은 만삭인데 뒤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37주, 38주도 종종 또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생기냐면 이제 뭐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되게 호흡곤란 호흡곤란 증후군, 성인형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또 있습니다. ARDS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원인도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중증이죠. 어떤 질환도 다 이제 그 성인형 호흡곤란 증후로 갈 수 있는데, 이 신생아에서 얘기하는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이란 거는 주로 대부분 이제 폐표면 활성제 서펙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서펙턴트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 또는 부족하진 않은데 뭔가 이제 그 폐 안에 여러 가지 물질, 특히 이제 태변이나 아니면 태변 덩어리나 혈액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불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거나 기능이 불활성화될 때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혹시라도 이제 조산을 경험했던 그 산모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아기가 조만간 이제 아직 만삭이 안 되는데 나올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산부인과 이제 의사들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씁니다. 스테로이드 다 아는 그 약이죠. 그래서 그 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을 투여하는데 일명 이제 그 폐성숙 주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아기가 나오면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오자마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기가 보통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울고 이제 숨을 쉬고, 처음에는 이제 호흡이 좀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이내 이제 울고 나서 이제 호흡이 이제 안정화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출생 직후에 잘 울지도 못하고 호흡도 잘 힘들고, 설사 좀 울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호흡이 좀 가빠지고 힘들어지면서, 그다음에 점점 심해지면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충분히 이제 폐에서 산소 교환이 안 되니까 이제 청색증, 파래지죠, 여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우리 신생아에서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역사를 좀 우리가 되짚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3년에 이제 독일 분인 것 같아요. 호츠하임이라는 분이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에 있는 신생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아기들이 생존을 못했겠죠. 그래서 부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하니까 이 폐에 뭔가 유리 같은 뿌연 이런 어떤 그런 막이 관찰됨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이 아니고 유리질 막병이다, 하이알렌 멤브레인 디지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약자로 HMD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리질 막병으로 알려졌는데, 계속 이제 이 질환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 호흡곤란 증후군에 있는 조산아들이 생존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드문드문 생겼겠죠. 그래서 1940년, 50년에 아마 좀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좀 연구 결과가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리진 막병이 아까 제가 임상 증상 말씀해드렸지만 어떤 증상을 갖고 또 이런 아기가 이제 사망했을 때 이제 병리 소견이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획기적인 어떤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1955년 무렵에서 이 패틀이란 분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패틀인데 이분이 이제 폐 이거는 뭐 환자한테 발견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인체 또는 뭐 동물의 폐죠. 폐에 서펙턴트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서펙턴트라는 게 이제 계면활성제입니다. 우리가 그 비누의 원리를 얘기할 때 그 비누 거품이 이렇게 때를 이렇게 감싸죠. 그러니까 감싸서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에 붙어서 이제 때가 이제 그 옷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막을 형성해서 그게 이제 폐 표면 활성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 폐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런 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느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폐라는 거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내쉰다고 해서 폐가 다 이렇게 그 짜부라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쉬고 난 다음에도 폐가 계속 펴져 있죠. 공기로 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폐를 공기가 차 있는 거를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더 이제 공기를 이제 내보내면 하면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남아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호흡을 다 이 숨을 다 빼더라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폐가 찌그러지지 않고 이제 계속 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려면 이제 이런 서펙턴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폐로 호흡하는 동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알려지면서 이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던 이제 우리 신생아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이 에이버리랑 이제 매드란 분이 이게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고민하고 있는 이 유리질 막병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한번 생각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한 결과 낫다. 결국 신생아 폐에 이 서펙턴트가 부족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호흡곤란 증후군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기초 의학에서 뭔가 어떤 기초적인 발견을 하면은 또 임상 의학에서 또 기초적인 연구의 결과를 또 우리가 받아서 그거를 통해서 또 임상의 어떤 그런 의학의 또 발전이 또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떤 그 20세기의 어떤 의학 발전에서 가장 좀 여러 가지 대표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획기적인 게 아까 제가 이제 폐성숙 주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리 그 조산이 예상될 때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산모에게 이제 투여하는 주사.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스테로이드라는 게 이제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썼죠. 뭐 약방의 감초라고 사실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쓰죠. 하물며 뭐 우리가 피부에 습진이 있을 때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산전에 이제 리긴스란 분이 태어나기 전에 산모에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했을 때 태어난 신생아의 폐에 서펙턴트 생성 및 분비가 촉진됨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73년만 해도 사실은 이제 이런 지식이 이제 우리가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게 파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뭐 대개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이제 의견이 교류되겠죠. 그것도 좁은 전문가, 또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고, 뭐 이분이 미국 분이면 주로 미국에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미국을 벗어나서 뭐 유럽, 아시아, 특히 뭐 이렇게 전 세계까지 퍼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뭐 지금 진짜 뭐 지구촌 마을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뭐 정말 뭐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이 이제 같이 생기는데 이때마다 그런 게 안 됐겠죠. 그래서 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게 90년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90년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죠. 1995년에 산전 스테로이드가 이제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이게 한 2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이전만 해도 그렇게 어떤 그런 그때 인터넷이 없고 세계 어떤 그런 이동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학 정보를 의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부모님 일반 의사가 아닌 분들도 우리가 환자들도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여러 가지 고급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년에 그게 알려진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모든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 병원에 우리 산부인과에 이제 조산으로 가면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스테로이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보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설펙턴트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인간한테 쓰여진 게 198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후지와라라는 이제 그 교수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실제로 호흡곤란 중인 신생아들한테 이분은 이제 소를 썼는데, 소의 그러니까 모든 게 폐에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뭐 인간뿐만 아니라 소의 폐를 정제를 해서 소에 있는 그런 설펙턴트 성분을 딱 이렇게 분리를 해갖고 그걸 딱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4명인가 투여를 했는데 다 4명이 다 성공적으로 다 치료가 된 그런 것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실제로 이제 상품물이 개발돼서 이제 실제로 임상에 쓰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 95년 전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공교롭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는 산전 스테로이드를 예방을 하고, 태어난 후에 생기면 또 설펙턴트로 치료를 하고, 그래서 호흡곤란 증후군은 정말 지금은 이제 치료 면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해결된 이런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펙턴트라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냐면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엑스레이긴 하지만 제가 두 사진을 비교하면 이게 효과가 좀 대단하고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여 전에는 보면 뭐 다 뿌옇죠. 이제 아기의 가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까맣죠. 이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폐가 까맣게 있고, 가운데 하얀 거는 이제 심장에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심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심장이건 폐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가죠. 이건 다 폐가 다 찌그러져 있어서 짜부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이거 불과 뭐 1시간도 안 돼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폐가 딱 펴집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이 질병의 원인을 딱 알아냈고 원인에 딱 맞는 치료를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치료 효과를 보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어떤 의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뭐 치료는 뭐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뭐 대개는 이제 이게 뭐 설펙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펙턴트를 쓰는 거지만 그 쓰기 전으로 여러 가지 또 호흡 보조가 또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호흡곤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에다가 이제 그 양압을 넣어주는, 양압이란 거 이제 뭐 압력이죠.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주는 이제 양압기, 네이절 CPAP, NCPAP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거를 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도삽관, 우리가 튜브를 이제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심하면 이제 튜브를 넣어서 인공호흡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페퍼말틴을 쓰던가 아니면 양압기를 하는 상태에서 페퍼말틴 쓰던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그다음에 뭐 합병증은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호흡곤란 증후군이 심하면 폐출혈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폐가 안 좋을 때 이제 인공호흡기를 하는 경우에, 또는 뭐 인공호흡기 안 하더라도 기흉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죠. 기흉. 그래서 폐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서 오히려 폐를 압박하는, 그래서 상당히 뭐 위중한 상태죠. 기흉. 동맥관 개존이라는 게 또 이제 원래는 이제 태어나면 다쳐야 되는 그런 동맥관이라는 구조물이, 혈관이 이제 안 다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또 동맥관 개존이라고 그러고, 또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고 그 이후에 뭔가 계속 이제 뭔가 호흡곤란 증후군은 해결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인공호흡기를 못 대고 뭐 산소를 못 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라는 그런 상태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후는 어떠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뭐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전에는 어땠냐? 많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 호흡곤란 증후군을 서펙턴트, 이 호흡곤란 증후군 나오자마자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들입니다. 허들. 이 조산아들이 생존을 하지 못하는 가짜 첫 우리가 맞닥뜨리는, 얘네들이 태어나서 첫 고비죠. 쉽게 말하면 생존 고비가 결국 호흡곤란 증후군이었는데 가뿐히 넘기는 거죠. 이제 아까 스테로이드, 산모에게 투여한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태어나서 호흡곤란 증후군은 서펙턴트로 치료하고 이러면서 이 조산아들이 이제 생존율이 현저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점차 뭐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산아들이 많아졌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 치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존하지 못했던 아기들이 이제 생존을 하면서 이제 환자 결국 이제 그 수요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많이 필요하고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신생아들한테 생기는 조상한테 생기는 여러 가지 또 생존했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합병증이나 그런 것들이 뭐 미수가 망막증이라든지 뭐 기관지폐 이형성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역사인데 보면 1970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70년, 80년, 이제 90년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 10년까지 보시면 이미 사실 그 사망률은 호흡곤란 증후군의 사망률은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설펙턴트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많이 좀 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의학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20세기 후반에 많이 발전했죠. 사실 여러 가지 뭐 항생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공호흡기 치료도 나오고 산소 치료도 나오고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발전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사망이 계속 있었는데 설펙턴트가 나오고 산전 스테로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90년대 이제 뭐 한 초중반이죠. 이때부터 확 더 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거의 뭐 이거 자체만으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면 사실은 뭐 사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단순하게 다른 합병증이 없다고 그랬을 때 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 때 호흡곤란 증후군만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게 된 거죠. 이건 아마 제가 좀 예전에 이제 연구한 논문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고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 10년 정도 이제 지난 데이터긴 한데 보시면 이제 신생아 분포거든요. 지금 이때만 해도 저희가 한 아마 1년간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한 30만 40만 사이였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지금 20몇만이죠. 뭐 작년 같은 경우부터 이제 저희가 30만이 좀 채 안 되는데 근데 보시면 물론 만사가가 제일 많습니다. 만사가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37주 미만은 조산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34주, 5주, 6주는 제가 아까 후기 조산이라고 그러는데 후기 조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기 조산이 전체 조산의 71%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실제 접하는 뭐 20주 때 또 30대 초반 때 요 아기들이 사실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기간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편향이죠. 뭐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많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일찍 태어난 애기들이 많은 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거는 오히려 이제 이런 우리 30 후기 조산이 많고 뭐 당연히 만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근데 만사가들은 이제 문제가 별로 안 생기니까 병원에 별로 오래 있을 이유가 없고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을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저희가 좀 많이 이제 보게 돼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아까 제가 뭐 대개는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주로 조산아들한테 일찍 태어난 34주 미만 태어난 조산한테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저희가 종종 이제 34주, 5주, 6주에도 꽤 많거든요. 꽤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요거 빼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 다 같은 류입니다. 뭐 호흡곤란 증후군, 신생아 호흡곤란, 뭐 빠른 일과성 호흡 다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여기 발생하다가 39주는 돼야 줄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36주, 7주, 8주 저희는 35주 이상이면 신생아실에 입원하거든요. 중환자실 안 가고 그러면 35주, 6주, 7주, 8주도 일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34주 미만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30주 미만으로 태어나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찍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중환자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중환자실 가야 되는구나. 근데 예상을 하는 거죠. 거의 중환자실 입원을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이제 보면 35주, 6주, 7주, 8주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예상을 안 하거든요. 예상을 안 하고 그냥 뭐 문제 없이 신생아실에 잘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이런 호흡곤란 증후군 또는 호흡곤란 생기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가서 인공호흡기 치료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되게 이제 당황스러워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면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그런 것만큼 알림이 발생하고 물론 이제 대부분은 34주 이전인데 35주, 6주, 7주, 8주에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분모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도는 낮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는 환자는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꽤 많은 아기들이 진짜 신생아 중환자실 신세를 좀 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대부분은 또 치료가 또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한 1-2주 뭐 길면 한 2-3주 고생하더라도 결국엔 또 그냥 퇴원하게 되고 퇴원하면 또 사실은 또 나중에 이제 뭐 아기가 뭐 출생 퇴원 이후에는 비교적 그냥 건강한 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후유증이나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다만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합병증도 발생하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을 좀 쓰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주는 넘어야 안전하다. 39주는 진짜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는 뭐 당연히 문제 없었고 37주도 넘게 태어났고 근데 왜 중환자실 가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산부인과적으로는 35주 정도 넘으면 34주 정도 넘으면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이 잘 안 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더 이상 끌지 않고 이제 분만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뭐 사실 그게 맞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보통 접하는 이런 실제 경우를 보면 36주, 7주, 8주에도 많지는 않지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 다행히 또 장기적인 예후는 나쁘지 않고요, 좋고요. 여기까지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 이후에 더 궁금하신 거. 그래 뭐 중환자실에서는 그냥 치료를 받는다 조산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호흡 뭐 살펙턴트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인공호흡 치료도 받는데 그러면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퇴원해서 아기가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이제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요거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이거를 뭐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느냐 뭐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님한테도 가급적 저희가 이제 조금 어떤 질병의 원리나 질병의 어떤 그런 병태 생리라고 그러죠. 발생 원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훨씬 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질병에 대한 좀 어떤 좀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훨씬 더 이제 그 우리가 의료진 간의 의사와 이제 어떤 그런 환자 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서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의 어떤 그런 자체적으로도 또 어떤 개념이 생기면서 어떻게 아기를 케어해야 될지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될지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어떤 그런 기초적인 내용도 조금 잘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이걸 보시면 좀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죠. 임신을 하면은 이제 태아가 이제 임신 일주부터 가는 거죠. 우리가 40주잖아요. 10달. 10달인데 그 보면은 폐가 계속 발달합니다. 조금씩. 그렇잖아요. 이제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애기도 이제 자궁 밖에 이제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이제 폐가 이제 자라는데 17주, 26주, 36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폐포 형성기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폐포 형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허파과리란 말 잘 썼는데 요즘에 또 허파과리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허파과리. 결국은 폐라는 거는 산소를 우리가 공기 중에서 우리를 이제 갖다 쓰고 우리가 이제 흡수하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혈액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만나는 방 마지막 뭐 무슨 여객은 마지막이라고 했던 그 마지막이죠 이렇게. 그래서 열차를 타려는 손님과 영무원이 만나는 방이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그 방이 있는 거죠. 그 방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폐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여러분이. 근데 그 방이 본격적으로 생기는 시기가 36주부터입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6주부터 이제 만사기라 보는데 그러면 만사가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막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뭐 40주라 하더라도 4주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 언제까지 이게 형성이 되느냐? 12개월에서 24개월. 뭐 길게 보는 사람은 뭐 한 36개월까지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만사가도 미완성으로 태어나는 거네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보통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폐포수가
그냥 신생아 때 태어나는 정도로만 갖고 있어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그러면 왜 더 많이 있느냐? 그럼 왜 24개월까지 가면은 그 사이에 더 많이 생기느냐? 항상 우리가 보면은 어떤 우리의 장기의 기능, 우리 몸의 어떤 신체 기능이란 거는 딱 필요한 만큼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대개는 항상 여유분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까지 만들어 오는 걸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눈이야 두 개가 있는 거는 뭐 이유가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입체의 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귀도 마찬가지고 스테레오로 들어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다 두 개죠. 우리 몸이 뭐 대칭이기도 하지만 아니죠. 뭐 간 같은 거 하나인데 이래서 폐 두 개, 콩팥 두 개, 뭐 부신 두 개, 뭐 두 개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이 항상 여유분을 갖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여유분이 생기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보냐면 만삭아라 하더라도 그냥 평상시 그냥 정상인 상태에서 괜찮은데 신생아라 하더라도 만삭이라도 아기가 만약에 어떤 호흡기 질환에 걸렸다, 뭐 폐렴에 걸렸다, 기관지에 걸렸다 그러면은 24개월 지난 아기들보다는 훨씬 취약하게 되는 거죠. 뭐 24개월 되는 아기들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한 적어도 한 50%가 만약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손상을 받았어 50%가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뭐 여유분이 한 2, 300% 갖고 다니니까 그래봤자 뭐 200 정도 더 있는 거잖아요. 250이나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때는 달랑달랑 딱 100 갖고 있는데 50% 문제 생기면 어때요? 50% 모자라는 거니까 당장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신생아들도 특히 영유아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이유가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이라는 거는 딱 필요한 만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분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러면 생기는 거고 여기는 30주 이전에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 상태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부족할 수 있는 거죠. 평 상태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때요?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상시 상태라는 게 대기 중에 산소가 21%인데 그걸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소를 또 추가적으로 주고 뭐 이게 숨을 쉬는 여러 가지 힘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기를 걸어서 또 해주고 압력을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폐 발달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아까 호흡곤란 증후군도 생기는 거고 지금 뒤에 말씀드린 기관지 폐 이형수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뭐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몇 주가 살았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23주 심지어는 요새 이제 언론에 이제 22주 때도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21주는 안 되느냐, 20주는 안 되느냐,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물론 모든 장기가 다 성숙이 돼야지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산을 태어났을 때 첫 맞닥뜨리는 어떤 고비, 호흡곤란 증후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폐가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보통은 23주 4주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애가 22주에 어떤 애가 생존을 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그 얘기가 상대적으로 폐 상태가 그래도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22주도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다르거든요. 물론 주수가 다 결정을 하지만 사람도 뭐 우리가 보면 애들도 12개월 때 걷는 애도 있고 뭐 10개월 때 걷는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빠른 애도 있고 늦은 애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3주 4주지만 폐가 좀 성숙이 안 됐으면 좀 어려운 거고 22주라도 폐가 생각보다는 좀 성숙이 됐으면 좀 뭐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요때부터 이제 살기 시작하고 보통 우리가 조사는 여기 요새 조사이죠.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는 생존 한계선을 이제 우리가 넘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폐 구조가 최소한은 갖췄다. 최소한이라는 게 우리가 이 대기 중 산소 이게 아니라 현재 의학의 수준에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로 고농도의 산소를 주고 거기에 맞추는 정도가 보통 23주 4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 폐영성증 얘기를 들어가 보면 호흡곤란 증후는 출생하자마자 생기는 거고 기관지 폐영성증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뭐 입원 중간부터 생겨서 신생아 중간에서 입원 중간부터 생겨서 뭐 태어날 때까지 일부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다 해결돼서 산소를 이제 가져가지 않게 되고 일부는 집에 가서 산소를 계속 필요하게 되고 일부는 퇴원을 계속 못하고 계속 신생아 중간에서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나 산소 치료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관지 폐이형성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폐 발달이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 폐 발달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시기에 태어나서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잖아요. 뭐 산소 치료를 받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또 감염에도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폐 발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36주가 됐다 하더라도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물론 쫓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요때 잘 못 자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양이 좋고 충분히 잘 이제 아기가 성장을 하면은 상당수이 많이 쫓아가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태중에서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그런 폐 발달 과정이
적어도 태어나서 어떤 그 생리적인 환경은 아니죠. 누가 뭐래도 뭐 신생아 중환자에서 치료받는 환경이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많이 못 쫓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폐가 좀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지 폐경성증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적인 진단은 이제 적어도 한 달 정도 산소를 필요했던 아기가 교정 나이 36주. 교정 나이 우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이 교정 나이 36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36주라고 그러면 되게 이제 만삭에 가까운 나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생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숙이 됐다고 보고 사실 또 이때 많이 퇴원을 합니다. 36주, 7주, 8주, 9주에 이제 보통 조산아들이 뭐 20주 때 태어난 애들이 보통은 이제 36, 7, 8, 9 이때 많이 퇴원을 하게 되고 36주에 그래서 아기 상태가 어떤지가 이제 조금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후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36주에 이제 거의 다 산소도 띄고 또는 산소만 갖고 있고 이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가 저거죠. 이제 퇴원을 하겠구나. 그래서 퇴원도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죠, 이제. 근데 이제 36주가 됐는데도 아직 뭐 인공호흡기를 못 댔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 그 퇴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36주의 아기 상태가 어떤지가 사실 아기의 어떤 폐의 어떤 그런 상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0주에 산소를 조금 필요하다. 그건 좀 괜찮다. 그다음 산소가 꽤 많이 필요하던가 이때도 양압기 필요하던가 인공호흡기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중증의 기관지 폐경성증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아직 미성숙한 폐가 발달을 해야 되는 폐가 어떤 생리적이지 않은 환경,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 인공호흡기, 산소, 감염, 여러한 자극에 의해서 정상적인 폐 발달 과정이 조금 잘 진행이 안 돼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가 딱히 없어요. 이게 없어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럼 치료 못하면 뭐 불치병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죠. 뭐 필요한 걸 주죠. 부족한 거니까 결국은 폐가 부족한 거니까 아까 산소를 우리가 충분히 어떤 흡수하는 기능이 모자라면 고농도 산소를 주죠. 산소를 주고 또 잘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영양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폐가 발달을 잘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공급해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폐가 너무 이제 물이 많이 차면 또 힘들 수 있어서 또 이뇨제도 쓰고 뭐 양압기, 기관기 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란 거 아까 제가 우리 조산이 우리가 예상될 때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산모에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흡곤란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태어난 조산아들도 폐가 계속 안 좋으면 좀 받다가 스테로이드 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약방의 감초라 그랬는데 사실 쓰면은 일부 또 효과가 또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많이 쓰기가 좀 그런 거는 뭐냐면 또 이게 또 아주 또 이른 나이에 쓰게 되면은 또 고농도로 쓰게 되면은 이제 뭐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뇌신경 발달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씁니다. 실제 많이 쓰고 우리가 하지만 적어도 쓰기 전에는 우리 아기한테 쓰기 전에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분명히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 폐경성증 있는 아기들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생아들도 결국은 한 18개월, 24개월까지는 아직은 폐가 폐포, 허파 관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엔 괜찮아도 이제 감염이 되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더 마찬가지죠. 기관지 폐경성증은 말할 것도 없죠. 훨씬 더 위험하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다 위험합니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물며 감기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건 이제 RSV라는 바이러스죠. 이게 걸리게 되면 상당히 심한 이제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이제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행히 또 이거를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이제 항체 주사가 이제 개발이 돼서 보통 이제 매년 가을에 이제 쓰게 되고 보통은 이제 첫 해만 쓰죠. 근데 이제 폐가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해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제가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떤 딱 무슨 병이 있으면 그 약을 아까 그거죠. 대표적으로 호흡곤란 증후군 딱 특이 약이 있잖아요. 딱 쓰면은 직접적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지 폐경성에는 그럴 만한 약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어떤 이 기관지 폐경성의 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후는 어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조금씩 발달을 한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좀 느리긴 해도
18에서 20세까지 기관지평성이 있는 애기들도 아까 우리 만사가들이 계속 폐가 발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산알도 폐가 발달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딜 수 있죠. 그런 과정이. 그리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표가 만약에 우리가 뭐 500만 개라고 그러면 500만, 그리고 실제로 꼭 필요한 건 100만 개라고 그러면 뭐 한 200만 개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사실 500만 개 정도는 보통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정 나이 36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 그러니까 출산 예정이 한 달 전이죠. 근 됐는데 아직도 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뭐 인공호흡기를 못 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폐가 안 좋아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태어나기도 어렵고 뭐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이제 이런 기계환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좀 뭐 좀 지치죠. 여러 가지로 아기도 좀 힘들고 뭐 부모님도 힘들고 뭐 의사 치료하는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래서 이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고 장기간 또 기계환 인공환기계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관절개라고 그러죠. 기관절개. 그래서 보통 이제 입으로 튜브를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거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적어도 한 2, 3개월 이상 이제 계속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관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합병증으로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게 같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게 있거나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호흡기 감염이. 그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이제 폐가 점점 나빠져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되고, 뭐 이거가 이제 기관지평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예전에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뭐 의사 되기 전에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뭐 폐에 병이 있으면 잘모가 낫는다. 뭐 그거 사실 이제 되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폐질환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노령 이제 노인층에 이제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그런 소모성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예전에 또 지금도 아직 꽤 많지만 결핵도 그렇죠. 이렇게 잘모가 낫는다 이런 얘기만 하죠. 영양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폐가 뭐 하루에도 숨을 우리가 뭐 도대체 몇 번을 쉬는 건가요? 숨을 쉰다고 그러면은 뭐 분당 예를 들어서 한 30회, 20회 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가 아마 1440시간일 겁니다. 아마 24시간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60분 하면 1440분. 그러면 거기다가 또 한 30분 30을 곱하면 뭐 정말 많이 움직이죠. 그럼 우리가 호흡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호흡할 때마다 에너지를 사용하죠. 숨 쉬는 게 다 에너지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뭐 우리가 뭐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폐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더 에너지가 많이 이 단단한 좀 이렇게 잘 유연하지 않은 폐를 움직이기 위해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뭐 갈비뼈에 있는 근육, 횡격막 근육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우리가 주지 못하면 다 그게 숨 쉬는 데만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어떤 그런 치유되는 어떤 에너지 또는 어떻게 뭐 우리가 다른 데 장기가 성장하는 에너지 뭐 키도 커야 되고 몸무게도 늘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뇌도 커야 되고 그런데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영양 공급이 되게 중요하고 또 성장 부진 그래서 이제 성장 부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영양 공급이 중요하고 또 역설적으로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 또 사실은 또 폐가 안 좋은 경우에 또 어떤 식욕도 떨어지고 아기가 그리고 또 이 입으로 빠는 거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입으로 기관 삽관을 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삼키는 기능이나 이제 우유를 빨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이제 수유곤란, 근데 이제 어떤 수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수유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양 공급을 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이제 인공호흡기를 걸고 오래 누워 있고 경우에 따라서 폐가 안 좋으면 계속 뭐 우리가 진정 치료한다 그러죠. 좀 재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발달이 이제 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뇌 정상적인 우리가 신생아나 영유아가 발달한다는 거는 물론 뇌 구조도 정상이어야 되고 뇌도 잘 영양 공급이 돼서 잘 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감각이죠. 결국 감각이 잘 들어와야 되죠. 뭐 시각, 청각, 촉각 여러 가지 이런 감각이 들어와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뇌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달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불리하죠. 뭐 계속 병원에 오래 있고 이제 누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달 지연이 꽤 많고, 그다음에 뇌성마비 빈도도 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쓰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는다고 되어 있는데, 꼭 스테로이드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질환 자체로 조금 그런 좀 위험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 후에는 그럼 괜찮으냐? 퇴원 후에도 이제 잦은 호흡기 문제로 입원을 꽤 자주 하는 경우 많고요. 뭐 폐렴 걸려서 입원하고, 뭐 기관지염 입원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속 뭐 중간 중간에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또는 뭐 네블라이저 아시죠? 네블라이저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입으로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 투여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나 이제 그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 많죠.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보통 이제 폐가 이제 폐포수가 커지는 게 결국 폐 기능을 대변하니까 하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한 20살 전후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일생으로 봤을 때는 가장 폐포수가 많은 게 되는 거죠. 20세 전후. 상당히 빨리 피크에 다다르고 상당히 빨리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나이가 이제 들미에 따라서 이제 폐포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상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폐 안 좋은 거라면 담배죠, 흡연이죠, 흡연. 흡연을 하는 경우는 좀 더 일찍 떨어진다. 폐포수의 감소가 좀 더 좀 급속화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관지폐염성 중에서도 조금 중증인 경우에는 조금 피크에 다다른 수치도 좀 적고, 또 이제 떨어지는 속도도 좀 더 빠르고, 뭐 이렇게 좀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만 개, 이 500만 개가 사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유분까지 갖고 있는 게 500만 개입니다. 그래서 250만 개 그러면 대개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필요한 정도는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한 100만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유는 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감염에 좀 취약하다, 감염에 걸렸다든지, 폐가 어떤 다른 이유로 뭐가 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고산지대를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남미에 있는 무슨 고산지대 갔어요. 위험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여유분이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이제 빙산의 이제 아랫부분, 보통 우리 정상은 이만큼 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어떤 그런 폐에 어떤 그 부담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은 좀 피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제 시나지스, 아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지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RSV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이제 그거고요. 이것도 역사를 좀 보면은요, RSV가 워낙 옛날부터 이제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이제 영유아, 신생아 영유아가 걸리면 좀 위험하고요. 성인은 비교적 쉽게 지나갑니다. 성인은 그냥 감기. 사실 뭐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코비드 19도 코로나 바이러스죠. 우리가 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거고, 사실은 그 이런 그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뭐 파라인플루엔자, 뭐 RSV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RSV도 주로 이제 그냥 감기 증상이고, 다만 이제 신생아나 영유아,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아마 고연령층, 폐가 안 좋은 고연령층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성인이나 큰 애들을 대상으로 뭐 접종이나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신생아를 위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많이 좀 개발이 됐었는데, 이게 백신을 만들다가 백신 만드는 거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품이 한번 백신이 개발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은 애들이 좀 더 그 실제 질환이 걸렸을 때 또 나쁘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뭐 적어도 한 십수년간 뭐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방법을 바꾼 거죠. 이제 백신이 아니고 이제 항체, RSV에 걸렸을 때 생기는 우리 몸에서 이 형성되는 항체를 모아서 그거를 이제 주사로 이제 근육 주사 이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만 이제 이게 근육 주사로 주는 항체이기 때문에 이게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처럼 한 번 맞고 뭐 부스터도 하긴 하지만, 재접종과 부스터 하긴 하지만, 한 번 부스터까지 하면 계속 장기간 유지되는 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이제 한 달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꼭 맞추게 돼 있고, 토탈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조산아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폐가 안 좋은 경우, 기관지폐성 있는 하게 되면은 부모들한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그래서 9월부터 또는 10월부터 이거는 신약을 맞아야 되니까
그때 외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래에서 투여를 하고요. 다음 예방접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준이 이것도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됐고 그 건강보험 이제 급여 기준이 32주 미만은 다 됩니다. 꼭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심질환도 유사하게 이제 그 RSV에 걸렸을 때 상당히 심한 어떤 그런 폐렴과 기관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급여 기준이 되고요. 다만 좀 세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심장 전문의랑 소아심장 전문의랑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평소에 있던 아기 중에서 최근까지도 치료가 필요했던 아기 같은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 번째 시즌 첫 해 맞고 그 다음 해까지 폐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해까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제 태어난 첫 해만 맞게 돼 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이제 급여 기준이 좀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후기 조산도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2주는 이제 후기 조산은 아닌데 34주부터 5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6주는 아니고요. 그래서 10월부터 3월 사이 출생한 이거 RSV 시즌이죠. RSV가 유행하는 이건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만 유행을 합니다. 뭐 한여름에는 없어요, 되게. 그래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출생을 했는데 그 아기가 임신 나이가 32주에서 35주 6일까지고,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집안에 그 위에 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요 아기가 첫째면 안 되고요. 그 위에 이제 형이나 누나 뭐 또는 뭐 형이나 누나,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오빠나 언니죠. 오빠나 언니가 되는 경우에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접종을 예방 어떤 급여 기준이 되고요. 그러면 뭐 비급여를 못 맞느냐? 이미 어느 정도는 이제 꼭 필요한 애들은 이제 급여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급여로 맞을 필요는 이제 의학적으로 크게 좀 뭐 타당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비급여로 어떤 이 시나지스를 맞을 필요는 별로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이제 뭐 부담 어떤 뭐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산아들한테는 이제 산정 특례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희귀 질환을 이제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신생아 호흡곤란이나 또는 호흡곤란 증후군은 산정 특례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첫 해 또는 둘째 해까지 이제 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조사나 저체중아 특례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도 한 2017년, 18년부터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특례가 되면은 이 본인 부담금의 5%만 내기 때문에 거의 비용에 어떤 그런 부담 없이 우리가 신한세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산정 특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금 학회에서 저희 이제 대한신생학회에서 보건복지부랑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나가면서 이게 이제 보통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도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집에 가서 관리가 필요하고 계속 좀 어떤 좀 취약한 채로 좀 아기가 계속 뭐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하고 뭐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외래 진료나 이런 것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퇴원 하시면 알게 되시지만 병원 자주 오게 되죠. 뭐 꼭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고 적어도 36개월까지, 특히 이제 출생 체중이 1,500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한 만 3년까지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꾸준히 다각도로 뭐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과도 또 여러 가지 뭐 신생아뿐만 아니라 뭐 신경도 보고 뭐 소화기 쪽도 뭐 소화기 쪽, 뭐 영양 쪽도 보고 호흡기도 보고 안과 뭐 이비인후과 재활외과 다 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외래에서 이제 발생하는 부담이나 이제 이런 것들, 또 지금 말씀드린 시나제스 또 고가약에 대한 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부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산정 특례, 조사나 저체중아 산정 특례, 조산 저체중아 특례죠. 이거를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17년, 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이제 10% 부담이었었는데 아마 이게 이제
5%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재작년까지 생후 3년까지만 이제 적용이 됐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만 5년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외래 진료는 이 제도로 많이 경감시켰다, 부담을. 그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해당하느냐? 뭐 대부분 다 안내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조사나 또는입니다. 또는 엔드가 아니고 그리고가 아니고 조사나 또는 저체중아. 조사나는 37주 미만은 다 됩니다. 36주일까지. 그다음에 저체중아는 2,500 미만은 다 됩니다. 2,500. 그래서 웬만한 조사나 저체중아는 다 우리가 선정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외래 진료 시 보림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5%만 부담하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실제로 많이 경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3년이었다가 최근에 5년까지 늘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우리가 특히 이제 조산아 분들 뭐 외래에서 이제 치료받고 외래에서 이제 병원 진료받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0분 정도 이제 강의 드렸는데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주로 이제 뭐 그 질문 하시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 산모가 임신성 당뇨나 임신 중독증일 경우에 아기가 신생아 호흡곤란 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임신성 당뇨는 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걸로 돼 있고요. 임신 중독증은 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제 이게 예전에 비해서 의미가 없는 게 예전에는 되게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의과대 학생들 이제 저기 강의하고 그럴 때도 호흡곤란 증후군이 잘 생기는 경우, 호흡곤란 증후군이 안 생긴 경우를 뭐 얘기하라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사실 그게 이제 큰 예전에 비해서 저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치료가 가능하니까 뭐 미리 예방도 가능하고 아까 산전 스테로이드 폐성적 주사 그리고 나와서도 우리가 폐렴 활성제 쓰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발생의 어떤 뭐가 더 위험이 높든 없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임신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 잘 받으시고 뭐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나와서 혹시라도 생기면 또 호흡곤란 증후군 또 설펙턴트 쓰면 되니까 이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미흉이나 호흡곤란도 그렇죠. 이건 다른 질환이죠. 유미흉은 이제 호흡곤란 때문에 유미흉 때문에 호흡곤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질환하고 좀 다른 거죠, 이게. 네.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질문이. 37주 1일에 출산한 쌍둥이 산모인데 폐가 덜 펴져서 신생아 호흡곤란 중으로 양압하느라 일주 정도 입원했었어요. 산소나 약물 공급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기 키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할 것이 있을까요? 감기 같은 기관지 관련 질환을 더 주의해야 궁금합니다. 이제 보면 이제 아까 그런 경우죠. 만삭인데 7주 1일이면 만삭이죠. 사실은 7주면 만삭인데 뭐 하루 넘긴 거지만 어쨌건 신생아 호흡곤란 중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양압 환기를 치료받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아까 제가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 그 자체 또는 그걸로 인한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그냥 폐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게 그 상태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생리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뭔가 발달이 조금 문제가 이제 발달이 좀 잘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은 7주 1일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폐나 구조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상태로 태어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뭐 비록 그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 증후군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해결되면 대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크게 나중에 뭐 제가 보는 혜택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어느 성숙된 경우에 이제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었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 앞으로는 그냥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또 특별히 뭐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좀 더 뭐 다르게 한다든지 계속 뭔가 좀 걱정하는데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준해서 우리가 보통 아기들 다 우리가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또 키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주의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중증 병원에 중증병동 입원했다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은근 호흡이 조금 아직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뭔가 이제 산소 포화도는 괜찮은데 혹시 폐동맥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시 좀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 결과가 이제 나오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걱정하시는 우리 조산아들 부모님들 걸렸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까 RSV나 일반 감기도 우리가 기관지 병증이 있는 경우에 걸리면 상당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국내는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어떤 해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술 연구나 이런 거 봐도 특히 조산아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말 고위험군 우리가 보통 이제 기저질환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기저질환 봐야 되는 거 맞긴 하거든요. 질병 자체의 어떤 특성을 보면. 근데 코로나 걸렸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되고 훨씬 더 중증이냐 그런 거는 사실은 아직은 좀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느껴지기로는 제가 외래를 보고 이미 3, 4월 달에 2, 3, 4월 달 걸려서 외래를 왔는데 이미 그 사이에 걸렸던 아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중에는 좀 기관지 병증 심한 애기도 있었고 심하지 않은 애기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아주 중증으로 이렇게 중환자실 다시 입원해가지고 다시 인공호흡기 꽂고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리 같은 신생아를 같이 하고 있는 전국의 어떤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다행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분명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 고위험군이 맞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접촉을 줄이고 가능하면 좀 그런 조심하는 게 좀 좋겠다. 지금 어제부터 다 이제 거리두기가 풀렸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아기가 클 때까지는 조금 계속 조심스럽게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폐가 더 나빠졌겠냐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축적되는 게 문제지 딱 한 번 걸려서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회복되면 되는 거고 이런 게 막 계속 걸리는 게 그래서 한두 달, 두세 달에 한 번씩 계속 감염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다 계속 입원을 해요. 입원이 반복이 돼요. 그럼 당연히 폐가 그만큼 조금씩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폐동맥 고혈압도 심해질 수 있고, 근데 한 번 걸리고도 그 다음에 또 괜찮고 그러면 사실 그 한 번 걸렸다고 이렇게 폐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폐가 많이 지저분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엑스레이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아기 상태를 판단할 건 아닙니다. 이게.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26주에 출산을 하셨는데 기관지 폐 A형성 진단받았다. 산소를 가지고 퇴원했는데 산소를 끊어도 되는 기준과 산소 포화도 수치가 궁금합니다. 잘 때 90% 초반대에 산소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까요? 산소를 떼는 시간 늘어나서 폐에 도움이 될까요? 요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갖고 요거 좀 제가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소를 갖고 집에 이제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산소를 갖고 집에 가잖아요. 가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산소가 꽤 많이 필요하거나 농도가 고농도가 필요하고 아기 상태가 좀 불안정하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용 산소를 갖고 가정용 산소 발사가 집에 간다는 얘기는 그 모니터 당연히 갖고 가죠. 포화도.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산소를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서 계속 고농도 산소를 치료받는 경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양압기나 인공호흡기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보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가끔 빠져요. 아시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산소가 좀 빠집니다. 이렇게 뭐라죠? 캐뉼라죠. 뇌절 캐뉼라, 비캐뉼라가 빠집니다. 이렇게. 그럼 가서 보면 빠졌네 하고 딱 가서 보면 포화도가 뭐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산소 포화도의 목표 집에서 산소 포화도 목표는 얼마냐? 95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5 이상.
그러면 딱 가서 아기를 봤는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90이에요. 여기 지금 90이라 써주셨는데 90이 잘 때 보니까 90대 초반이다. 아니면 빠졌는데 가서 보니까 80대 중반이에요. 80대 중반. 그 당장 큰일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표치가 우리가 95 이상이라는 거지. 사실 90이나 85나 그게 뭐 잠깐 수분, 수십 분 또는 뭐 수시간 된다고 해서 그게 아기한테 뭐 정말 그러면 산소가 떨어지니까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갑자기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산소가 떨어지면 이제 몸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몸에서 산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대개는 그 한 75% 이상 이하로 떨어져야 돼 사실은. 그리고 그게 꽤 오래 유지돼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가 이렇게 조금 뭐 잠깐 뭐 떨어졌다, 뭐 한두 시간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근데 떨어져봤자 80대 중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뇌가 손상이 오거나 그러지 저산소증 손상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빠진 거 보면은 빠졌거나 다시 넣어주면 다시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와 큰일 났다 이거 벌써 우리에게 어떻게 뭐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오래 유지하는 거 어떠냐? 그럼 그렇진 않았어요. 다시 껴놨어요. 근데 껴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산소가 최근 들어서 감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기가 원래는 한 96, 97 유지됐는데 지금 9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올려주시는 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5% 이상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좀 간다고 보거든요. 90도 괜찮지만 생리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수치지만 장기간 유지하는 목표로서는 95 이상 또는 94 이상 정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다. 아기 상태가 감기가 걸리거나 뭔가 폐렴이 걸리면 그게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한 그 이 산소 발생기로 뭐 한 1리터 아니 뭐 0. 몇 리터 정도 유지하면 됐는데 적어도 한 두세 배 이상 올려야 된다. 그럼 병원 좀 가시는 게 낫죠. 유지는 되지만 뭔가 아기 상태가 나빠진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니까 잘 때 조금 90대 초반이고 깨 있을 땐 또 괜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항상 95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게 좋은데 95 이상 유지시키는 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용 산소 포화도도 물론 장비가 뭐 요즘 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이면 안 재져요. 그래서 모션 아티팩트라고 그래요. 움직이면 안 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그 기계마다 좀 종류가 다른데 이게 잘 재지면요 이 커브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지만 포화도 수치가 뭐 96이다 95 나오지만 이 커브가 나온다고 이렇게 사인 커브. 그게 예쁘게 나와야 돼 이렇게. 또는 바로 나오는 거 있어. 우리 그 뭐죠? 이퀄라이저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오디오 보면 이제 이퀄라이저 쫙쫙 소리 날 때마다 그게 한번 이제 맥박 있을 때마다 탁탁 뛰거든요. 그게 잘 나와야 돼요. 그림이. 그러니까 사인 커브가 예쁘게 나오거나 이 그 바가 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 소리도 나면 뭐 소리도 나는 것도 있고. 그게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95 이상.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뭐 사인 커브가 그려지다 말아요. 그리고 바가 딱딱딱 안 나와요. 그 소리도 삐삐거려요. 근데 숫자가 90, 88이다. 그거 못 믿는 수치예요. 그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우리가 보면 모션 아티팩트를 제거하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낮에 계속 움직이니까 잘 안 되진단 말이고 언제 하는 게 정확하냐? 잘 때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깨 있을 때보다 잘 때 원래 산소포도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 잘 때 조금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산소포도 약간 떨어져요. 잘 때 오히려 호흡은 안정적이지만 이 숨쉬는 이게 크기 있죠. 크게 좀 줄기 때문에 약간 좀 산소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밤이 아니고 잘 때는 일단 정확하죠. 안 움직이니까 산소포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괜찮아요. 그게 95 이상이에요. 그러면 낮에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뗄 때 산소 치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집에서 때린 건 부모님이 떼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게 있어야 될 거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AI나 이런 걸로 해갖고 집에 산소 보호대를 붙이고 가면 그게 이제 병원에 있는 어떤 그런 컴퓨터로 전송이 돼서 뭔가 어떻게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외래에 오시면 그 데이터로 봐서 이 정도면 산소가 끊어도 되겠다고 부모한테 말씀드리면 그때 끊는 그럼 좋죠. 근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잘 때 일단 조금씩 뛰어보자. 잘 때 뛰었는데 뗐더니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보니까 뭐 포화도가 한 뭐 90대 초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아직 아니니까 다시 올려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어때요?
뭐 적어도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줄여보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한두 달, 두세 달이면 뛰거든요 대개는. 그러니까 집에 산소를 갖고 갈 정도의 판단이 든 애기라고 그러면 대개는 두세 달 뛰고, 경우 따라서는 물론 뭐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거든요. 그럼 대개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이제 조금씩 그런 식으로 잘 때 좀 끊어보고 끊어도 괜찮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뭐 점차 시간 늘려가는 거죠. 1시간 떼어도 괜찮네,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떼고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신생아 중에서 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뗍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집에 가서 까시면 되는 거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잠깐 떨어졌다 걱정할 필요 없다. 어디가 가봤는데 어떻게 좀 줄였는데 뭐 잠깐 일 좀 보고 왔더니 뭐 80대 후반이다. 괜찮아요. 다시 그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뭐 뗄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는데 좀 빨리 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떼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그런 거,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거 노력을 하면 좀 더 빨리 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이게 뭐 그런 능력이 저산소증이 그거를 더 키운다고 이렇게 꼭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산소증에 자꾸 노출시켜서 그럼 폐가 더 이게 좀 뭔가 더 잘해보려고 폐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빨리 성숙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산소를 주는 게 폐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는 게 맞고, 일부러 더 아직 안 되는데 좀 촉진시키려고 서두르려고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산소를 자꾸 낮게 유지시킨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폐동맥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뗄 만하면 떼는 거지, 미리 좀 약간 그렇게 자극을 줘서 약간 챌린지를 줘서 우리가 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폐 이형성증이 있던 아기였던 경우, 기관지 폐 이형성증이 있던 아기의 경우 기저질환자로 봐야 되나요? 아이가 커서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부작용돼서 유해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거로 저는 봅니다. 아무래도 폐, 특히 이제 이게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은 좀 다른 문제. 백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연령에서는 아직은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주 어린 연령, 특히 뭐 한 영유아 1세 미만을 백신 대상이 이제 된다 그랬을 때 사실은 조금 요거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기저질환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게 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7주 출산한 아기인데 성장 부진 동반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성장 호르몬 결핍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세 아이 중 한 명 결핍이고 두 명의 수치가 10이 넘어서 결국 못 받고 추적 중인데, 이것도 27주 태어나서 성장 부진의 영향인지 결핍 못 받고 추적 중이다. 일단은 그 기관지 폐혈성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증도 기관지 폐혈성증이 심할수록, 그러니까 특히 심하다는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산소를 갖고 집에 가는 경우는 대개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개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 이제 36주 교정내 36주에 양압기를 못 뛰거나 또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못 뛰거나 이제 기관 사건을 계속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에 있을 때도 사실 성장 부진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잘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불구하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몸무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하면, 칼로리 공급 많이 하면 사실 아기가 이제 전체적인 체격이 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살만 찔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많이.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뭐 그거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 거니까 정체적으로 어떤 아기 체격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키와 머리둘레와 몸무게가 이제 고르게 성장을 하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성장이나 그런 것들은 성장 호르몬에 뭔가 이렇게 어떤 따라 결정되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경우는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건 이제 조사 나오면서 이제 좀 작게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 SGA라고 그러는데, SGA, S 스몰, GA, 제스테이션 에이지, 제태 연령이죠. 그러니까 제태 연령 27쯤에 예를 들어서 한 뭐 900g, 1000g, 1100g 정도 돼야 되는데 27주인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500g 태어났다. 그러면 SGA거든요. 10%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이게 그 자궁 내 성장 지연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태어났을 때 너무 작은 거, 왜냐면 자궁 내에서 못 자랐으니까 작을 테니까 태어난 시점에서, 또는 어떻게 태아 성장 지연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같은 말인데,
이 태아 성장 지연에 있는 애기들이 출생 후에도 그게 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키 같은 경우 성장 호르몬 주로 이제 우리가 키 때문에 맞으니까 44살쯤 됐을 때 그렇게 SG에 했던 아기가 44살쯤 됐는데 그때도 키가 4%가 안 된다 또래 대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건 이제 보험에서 급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산아들이 특히 이제 기관지 병증이 있다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조산하면서 우리가 그 자궁 내 또는 태아 성장 지연아이고 그러면서 성장 지연이 좀 특히 키 성장이 잘 안 돼서 44살인데도 불구하고 신장이 되게 작을 때 4%가 안 될 때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가 되기 때문에 내분비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좀 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 말고 그냥 성장 부족. 그럼 왜 잘 못 자라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활동량이 많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글로 인해서. 근데 그런데 그만큼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상황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애기가 식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때요? 뭐 입으로 잘 먹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성장 부진에 오는 거죠. 이렇게 산정 특례 대상이면 다른 병원 네네 이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네 병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본인 부담금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그 상급 종합병원 3차 병원 이상에서 특히 이제 본인 부담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동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요거 그 아마 심평원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아마 그런 거 나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뭐 상급 종합병원이면 뭐 소아과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과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조사나 특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과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주 출생한 엄마입니다. 오늘 36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36주 이전에 양압기는 했는데 콧줄 캐뉼라죠. 캐뉼라를 변경하고 40주 정도부터 구강수유시만 산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제 36주 이전에 이제 띄었죠. 양압기를 띄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분류를 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관지 병증 분류를 하고 뭐 경증, 중등증, 그다음에 중증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또 세분화된 분류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또 이렇게 애들이 다양해지니까. 근데 이 정도면 중증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분류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증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장기적인 호흡기 예후는 그렇게 또 나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주부터 구강 수유만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상태가 폐가 조금 더 안 좋으면 평상시에 산소가 필요한 거고 좀 낮으면 평상시엔 뛰는 거고 수유할 때만 좀 산소가 필요한 거고 더 낮으면 수유할 때도 산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40주인데 지금 구강 수유에서만 산소를 주고 있다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예후 적어도 24개월 이후에 그런 예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고 그다음에 뭐 폐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4주 출생이면은 사실은 아까 보이지 않는 부분, 빙산의 어떤 아랫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나 그런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그 정도 아까 생각 뭐 너무나 심한 어떤 그런 폐 부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자극들 뭐 쉽게 말하면 뭐 아주 심한 격심한 운동이라든지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미세먼지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든지 아주 그 고도가 높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 주는 게 좋죠. 그다음에 올 2월 졸업을 이제 퇴원을 졸업을이란 거 이제 외래를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스펙트럼 상담 드렸더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조산아들은 이제 저희가 36개월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데 특히 1,500g 미만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꼭 비단 이제 호흡기 쪽만 보는 오늘 이제 호흡기계만 드렸는데 호흡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뭐야 저 그 이제 뇌신경 쪽 그쪽도 계속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뇌성마비나 이제 뇌 운동 발달 지원 것도 보지만 요즘에 또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관련된 것도 많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것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래 추적 관찰을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36개월까지 요즘에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사업을 저희랑 또 학회랑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인력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좀 체계적으로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어떤 그런 발달 검사 체크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산으로 저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경우에도 좀 계속 이렇게 좀 외래를 꾸준히 다니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뭐 애기한테 좀 좋습니다. 다 된답니다. 동네 병원도 다 되고 선정 특례, 약국도 된대요. 다 5% 선정 특례 받는 됩니다. 네, 네, 다 여기 우리 다 도와주셨네. 여기다 써셨네. 네, 여기 뭐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들 많고 그다음에 27주 3일 이제로 태어난 아기인데 37주가 넘어서도 산소를 못 빼서 기관지병성 진단에 있는데 지금 교정 7개월인데 지금껏 호흡에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커서 우려하려면 앞으로 뭐 그렇죠.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장 부진이란 거는 되게 일단 되게 초기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좀 잘 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시점에서도 좀 작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따라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캐치업 그로스라고 그러죠. 따라잡는다. 많이 따라잡거든요. 이제 작지만 그러면 따라잡으면 보통 한 빨리 잡는 애들은 6개월에 따라잡아요. 좀 늦는 애들은 뭐 돌 한 12개월 정도 걸릴 애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벌써 이제 교정 7개월인데 지금 잘 자라고 있다. 그럼 된 거죠, 이제. 왜냐면 이게 거꾸로 가진 않거든요, 이게 못 쫓아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환자 시도 작았고 퇴원 시에도 작았고 외래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봤는데도 아직 작아요. 그러면 이거 한 또 6개월 또 봐야 되겠네. 뭐 또 돌 12개월까지 또 봐야 되겠네. 이렇게 좀 계속 보죠.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먹는 거 체크하면서 칼로리 충분히 공급되는지 보고 안 되면 좀 영양 여러 가지 좀 상담 그런 것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보는 건데 6개월이 이제 다 컸어요. 거의 뭐 50%까지 쫓아갔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빠지진 않아요. 거꾸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긴 거지. 적어도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산으로 인해서 기관지 평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잘 못 자라는 게 6개월에 따라갔다 그러면 거꾸로 가지 다시 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음. 그래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다 나왔는데요. 답은 다 이제 해드린 것 같고 시간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충분히 가서 뭐 이걸로 이제 오늘 강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특히 우리 조사나로 태어나서 어 이제 우리 뭐야 많이 좀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쨌건 좀 강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